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약물로 살해했고 네. 가스로 살해했다. 호텔에 투숙한 사람들을 죽여서 팔아먹고 뭐 이랬다. 2014년 6월의 어느 밤 데릭과 마리아 부부는 미국 뉴저지주의 웨스트필드에 구입한 주택에서 페인트 칠을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부부가 약 17억 원에 구입한 주택은 2층에 다락방까지 딸린 고급 주택으로 1905년에 지어진 100평짜리 집이었습니다. 지하실 등 주택 일부에 대한 개조 작업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데릭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가족이 이사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함에는 청구서 몇 장과 투박한 손글씨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라고 적힌 흰색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우체통 옆에 서서 편지를 꺼냈는데 타이핑되어 있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657대로의 사랑하는 새 이웃님, 이웃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땐 어느 이웃의 환영 편지라고 생각한 데릭. 그러나 편지 내용은 점점 기괴해졌습니다. 이 주택은 우리 가족이 언제나 지켜봐왔어요. 1920년대에는 할아버지가, 1960년대에는 아버지가, 이제는 제가 지켜보는 일을 맡게 됐어요. 그 집 벽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전 집을 개조하는 사람이 제기라는 걸 알아요. 집에 손을 대다니. 그 주택을 불행하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 3명도 본 적이 있어요. 젊은 피도 집안을 가득 채울 필요가 있나요? 저는 주택 옆을 지나는 자동차 중 하나일지도, 많은 이웃 중 하나일지도 감시자로부터. 남편 데릭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들어가 집 안을 보지 못하게 집의 불을 모조리 껐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한 데릭은 가족과 임시로 머물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주택을 판 전 주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시자라는 사람의 편지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고, 다음날 전 집주인 안드레아 우즈는 주택에 사는 23년 동안 별일이 없었고 이사가기 며칠 전 감시자라는 사람에게 온 편지를 받았지만 수십 년간 집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장난 편지인 줄 알고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감시자는 누구이기에 집주인들에게 이런 기괴한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몇 주 후 도착했습니다. 미스터 앤 미세스 버기스, 당신들의 젊은 피들 메리, 이든 사라. 메리의 별명은 핑크 공주더군요. 사라가 거실에서 그림 그리는 걸 봤는데 예술가 타입인가요? 혹시 당신들의 그 젊은 피들이 개조한 지하실에서 놀게 될까요? 지하실에 들어간다면 그들의 비명소리는 위층까지 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주택 옆을 하루에도 여러 번 지나다녀요. 657대로는 나의 직업이고 삶이며 나의 집착입니다. 제 품에 온 걸 환영해요. 감시자로부터. 경찰은 이 감시자를 찾기 위해 그들의 이웃을 조사하고 편지를 살펴봤지만 범인은 물론 편지에 남은 지문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이사까지 망설이며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세 번째 편지가 도착합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657대로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당신 부부의 개조로 인해서 그 집은 고통으로 울고 있어요. 그것들은 당신의 역사를 훔치고 있어요. 당신들도 웨스트필드를 망치는 도시 사람들 중 하나입니까? 1960년대의 그 집은 살기 좋았어요. 젊은 피도 가득했죠. 그러나 나이가 들었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죽는 날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젊은 피가 다시 내 것이 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감시자로부터. 세 번째 편지를 받은 데릭은 개조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몇 개월 동안 구입한 집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심지어 영화로도 제작이 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도 봤어요. 예. 네네. 자, 이상한 편지인데 첫 번째 편지 같은 경우에 손글씨로 새로운 집주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타이핑된 글자가 있었다. 모든 편지에는 지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왓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명명하는 저희가 이제 조디악 같은 경우도 본인을 어떻게 명명하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편지들의 내용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지켜봐왔다. 그 집을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어떤 애정, 집착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집을 다치게 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이 다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죠. 그냥 장난 편지라고 하기엔 이렇게까지 할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장난 편지는 없죠. 네.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어느 부분 뭘 이렇게 개조할 때 네. 뭐 아이 몇 명 뭐 이런 거 이렇게까지 그거는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사실은 감시 보고 있다는 의미 느낌을 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집 벽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느냐. 개조하는 사람이 이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집에 시체 묻어놨나?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젊은 피로 집안을 채울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살인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젊은 피로 그러니까 집안을 채운다는 얘기하니까 굉장히 살인 협박처럼. 애들을 죽일 거다. 네. 아니면 애들을 다치게 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애들의 별명도 알고 거실에 그림 그리는 거 봤다 이러면서. 도청이 장치가 있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네. 뭐 지하 비밀 통로가 있어서 거기서 그 공간 그 집 어떤 공간에서 계속 듣고 있나? 네. 이런 것이 다 의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뭐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보면은 이제 용의자들이 아무래도 이웃 상대로 용의자들이 나오는데 게임 아이디가 워처라는 그걸 쓰는 사람도 있었고 이웃 중에 이제 이 집 쪽으로 항상 그 베드를 선베드 같은 걸 놓고 이제 앉아 있는 노부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주택을 낙찰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옆집에 정신분열 황자도 나오고 주로 본 거는 그거죠. 네. 그 집을 갖고 싶었지만 네. 못 가졌던 어떤 사람 이게 주요한 뭐 어떤 용의자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 FBI를 고용합니다.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근데 이제 젊은 피라는 표현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지 않겠느냐라는 좀 추론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사람이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를 지켜봐 왔고 같이 있었다고 하면 나이가 일정 정도 있어야 되느냐. 23년 동안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네. 적어도 십몇 년 이상은 뭐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 전 집주인도 사실 이런 경우를 겪었을 텐데 네. 그걸 얘기하지 않았을 수 있다.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나의 직업이고 삶이고 집착이다. 이게 약간 뭐 그렇게 대대로 우리 뭐 어떤 나의 임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망상으로 봐야 될까요? 그 집 공간에 대한 망상이 네. 되는 거죠. 자기의 수호자 뭐 이런 의미로서 네. 뭐 이제 어떤 정령 뭐 이런 느낌 같은 걸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좀 쫓아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근데 쫓아내려면 더 세게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괴롭히면서 같이 있는. 그래서 완전히 쫓아낸다는 느낌보다는 네. 완전히 쫓아내려고 했으면은 전주인 안드레아 우주 네. 그럼 23년 동안 살게 했어? 음. 그럼 안드레아 우주가 범인인가? 네. 아니요. 그럼 뭐 지가 왜 팔어? 그럼 판 게 아니라 제값 받고 팔았는데 이런 의심도 갖겠죠. 네. 뭔가 자주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 네. 괴롭혀 쫓아낸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웨스트필드가 3,000명 정도가 사는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86%가 백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오래된 주택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 좀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주택을 진짜 들어가기 전에 개조를 했거든요. 이 편지 내용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섞인 내용도 좀 있었고요. 왜 우리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네. 니들 마음대로 니들 풍으로 바꿔. 그럴 수 있죠. 결국은 이제 대립 같은 경우는 전주인 부부를 고소합니다. 이거 왜 안 알려줘서 나를 이런 곳을 사게 만들었냐 이렇게 고소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집이 팔리지 않자 대립은 부동산 업자와 함께 주택을 이걸 아예 허물고 두 동으로 좀 해서 좀 나눠가지고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계획도 좀 세웠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되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주변에 역사학자 등등의 또 역사 관련 있는 사람들도 용의점이 좀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또 하나의 또 반전이 생겼는데 이 대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웹캠 설치하고 칼도 가지고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작극이라고 대리릭 자작극 아니야? 라고 이렇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감시자로부터라는 편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리기 보낸 가짜 편지라는 게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사람 자작극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 왜 대리익은 그걸 보냈을까요? 그 심리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이 편지에서 편지 봉투에 그 붙이는 곳에 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여성의 타익 DNA가 나왔는데 대릭 가족은 물론 이 우리가 용의군에서 나왔던 그 여성들의 DNA에도 맞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릭이 보낸 건 보낸 거고 이 편지의 DNA는 또 다른 DNA고. 그러니까 원래 네. 편지가 있고 네. 그거 자작극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릭이 보냈죠. 보낸 거죠. 왜냐하면 감시자로부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릭은 왜 보냈을까? 뭐 억울해서 아니다라는 걸 강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네. 대릭도 이상하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보내든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요. 네. 아니 그럼 내가 아니라고 하든가. 네. 근데 그걸 또 이 자기도 역시 감시자로부터라고 써버리면은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릭도 사실은 그래서 걸리는 게 이게 자작극은 아니어도 이 대릭도 뭔가 약간 느낌이 알고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숨기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결국 이 주택을 허물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된 부부는 집으로 이사 가지도 못한 채 근처에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2년 동안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고 네 번째 편지가 불현듯 도착을 합니다. 편지 내용은 감시자가 누군지 궁금하죠. 어쩌면 자동차 사고일 수도, 어쩌면 화재일 수도, 가벼운 질병에 걸려서 아플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애완동물의 신비한 죽음일 수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비행기와 자동차, 자전거가 추락하고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공격에서 657대로는 살아남았어. 감시자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약간 협박 같은 내용도 앞에 좀 섞여 있거든요. 어차피 그 집을 개조도 못하고 네, 사용도 못하고 네, 아니 어차피 그 사람이 거기 살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네. 그러니까 괴롭힘이 성공했기 때문에 승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워처라는 사람이요. 그렇죠. 와차라는 게 사람일까? 아니, 집단일까? 음. 집단일 수도 있는 거죠. 복수일 수도 있는 거죠. 몇 명. 예. 네. 집단적으로 그 공간을 수호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죠. 결국 현재까지 감시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채 부부는 2019년에 헐값으로 한 가족에게 집을 팔게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부가 이사 온 이후로 이 워처라는 감시자의 편지는 없었다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이 또 지하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경보음이 울려서 그 집에 58번이나 경찰이 출동했었다라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빨간방 다음 이야기는 공간에 대한 공포 중 가장 스케일이 큰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도시 시카고. 이곳의 3층짜리 월드페어 호텔은 어느 날부터 문전 성시를 이뤘습니다. 1893년 5월 1일부터 시카고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며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약 100여 개의 방에 있던 월드페어 호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물다간 이 호텔을 둘러싼 무시무시한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시카고로 사람들이 막 몰릴 때라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특히 그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이 미스터리하게 사라진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 월드페어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었는데 어느 날 3층을 올리며 개조에 들어갔고 특히 3층 객실에 묵었던 사람 중 실종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기묘한 것은 호텔을 개조할 때 여러 명의 시공자들에게 설계도의 일부씩만 주며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호텔 3층의 전체 구조를 아는 사람은 호텔의 사장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경찰은 호텔 주인을 조사할 틈만 노리고 있었는데 얼마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왔는데요. 제 남편이 며칠 전 사라졌어요. 동업자가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안다며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이젠 아이들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남편이랑 아이들 좀 찾아주세요. 피트젤 부인이 말했던 남편의 동업자는 바로 월드페어 호텔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을 조사하기 위해 호텔로 바로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곧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호텔방으로 보였던 100여 개의 호실의 한쪽 벽에는 벽이 열리는 장치가 있었고 열리는 벽 뒤로 완벽하게 방음이 되는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손님이 묵은 안쪽 방을 훔쳐볼 구멍과 함께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가스관도 몰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의 복도는 미로처럼 얽혀져 있거나 끝이 막혀져 있었고 복도 벽에는 커다란 물체를 지하실로 한 번에 내려보낼 수 있는 이송용 배출구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지하실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십 구가 넘는 사람의 뼈. 뼈는 대부분 불에 탄 상태였는데 지하실에는 시체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에 해부실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이 당장에 호텔 사장인 헨리를 체포했는데 헨리는 당황하지도 않고 뻔뻔한 표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호텔 손님들을 죽여서 일부는 해부한 뒤에 불에 태우고 일부는 의과대학에 실습용 시신으로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붙잡힌 범인의 이름은 헨리 하워드 홈즈, 일명 H.H. 홈즈 또는 닥터 홈즈로 불리던 연쇄 살인범. 그는 자신이 소유한 호텔을 일명 캐슬로 부르며 광란의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백한 피해자는 27명.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호텔에서 발견된 뼈 그리고 그와 거래했던 의과대학을 조사한 결과 그가 최소 50에서 200명을 살해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홈즈는 살인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기, 보험 사기, 말 절도 등의 범죄로 수배를 받았던 범죄자였습니다. 역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동업자와 그의 아이들까지 죽였다고 자백한 H.H. 홈즈. 그는 결국 살인 호텔 사건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그는 죽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안의 악마와 함께 태어났다. 악마는 나의 후원자. 시인이 영감을 노래할 수밖에 없듯 나는 살인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네, 이 H.A. 홈즈가 살해한 동업자는 벤자민 피트젤이라는 남성으로요. 이 홈즈가 살인을 하기 전부터 앞서 얘기한 보험 사기, 말 절도 등의 여러 범죄들을 함께 했던 범죄 동업자였다고 합니다. 실제 호텔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이게 100개 방은 굉장히 많은 방이잖아요. 아유, 말도 안 되죠. 이게 들어갈지 공간에 100개 방이라는 것이 100개 방이 있다고 하면 네. 거기에 맞는 부속 어떤 시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공간이 말도 맞게 커야 돼요. 네. 한 층에 100개의 방? 두 층에 100개의 방? 그럼 한 층에 50개라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는 가장 큰 호텔 우리가 있는 높은 고층의 호텔도 네.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죄사에서 이 H.H. 홈스와 이 살인 호텔이라는 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뭐 아시는 그렇죠. 분도 있겠지만 이 홈즈가 호텔 건물을 인수하기 전부터 이 벤자민과 함께 묘지에서 시신을 몰래 파내서 의과대학에 팔았는데 당시 의대에서는 이 출처는 전혀 묻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홈즈 본인이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 시신이 팔면은 꽤 돈이 되고 항상 그 의과대학에서 시신이 부족하게 하다 이걸 알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800년도 뭐 의대 시스템이 그렇게 안착되기 전에는 네, 의사가 되는 것도 사실은 좀 뭐라고 하나요? 범죄자? 사실 거친 일이거든요, 의대 약간 이게. 그러니까 바버샵에서 이제 시작됐다라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과학과 연결된 의학 시스템과는 다르게 네, 과학적이지 않은 의대 시스템이도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네, 우리가 이 자연과학과 연계된 미생물학이라든가 뭐 유전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연계된 의학이란 건 한참 뒤의 얘기고 네, 이때는 1800년도 때는 말 그대로 뼈다구 장사 예를 조금 들면 그러니까 귀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좀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장례식, 네, 장례상 그리고 뭐 이거 바보샵 같은 네,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정한 시기에 의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어쨌든 해부를 해야 돼서 그 의과대학에 해부용 시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구하겠어요? 사야 되잖아. 네. 그럼 사는데 그 돈이 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불황자들이 그냥 갖다 묻기도 하고 무용고 이런 것도 많단 말이야. 네. 그걸 다시 판에다가 다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특화된 범죄자. 자기도 의과대학을 다녔으면서 이렇게 돈이 있다는 걸 아는 네. 홈즈. 이게 이제 실체죠. 이제 본인 자백은 27명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경찰은 이거 50명에서 많으면 200명까지 되겠는데라고 당시에 사건을 보도했던 기사들이 이거 사실 좀 추측성 기사 내용이 이어서 이게 좀 인원이 좀 200, 그러니까 항상 이 범죄사의 야사처럼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범죄자 H.H. 홈스 살인 호텔을 심지어 짓고 200명 가까이 죽였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저는 이런 걸 안 믿죠. 왜냐하면 범죄 기록이 불비했고 네. 주민등록 자체가 불비했는데 네. 그게 실종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시대예요. 서부 시대를 간 넘어섰어요. 네. 뭐 심지어 우리의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범죄, 그러니까 사건을 태운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잡힌 경우가 범인한테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태웠을 경우도 많이 있을 그럼요.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0명까지 하는 건 그건 너무 오바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경찰들도 전공이 많고 공적도 많고 또 뭐 저기 언론도 뭐 써먹기 쉬우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건 믿을 수 있는 건 드물죠. 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역사학자들과 범죄학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이 원래보다 심하게 부풀려져 있는 사건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홈즈가 정확히 살해한 사람은 동업자 벤자민, 그의 자녀 3명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확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시체가 나왔고 네. 관련된 자백이 있었고 정황상 네. 그게 명확한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제 홈즈가 벤자민의 사망을 가장해서 생명보험금을 타서 반으로 나누자라는 계획을 짰고 벤자민은 당연히 이제 원래 우리가 시신장사하니까 시신 구해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홈즈가 그를 진짜로 죽이고 불에 태운 뒤에 사망보험금을 이제 혼자 먹으려고. 네, 타낸 게 있었고 이후 벤자민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으로 홈즈를 의심하자 이 남편이 있는 곳을 안다면서 아이들과 동행해 아빠를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새 아이들을 캐나다의 토론토까지 데려가서 살해를 했다. 시신을 토론토에 있는 임대주택 지하실에 숨겼다라는 사실이 있었고 이후 그 주택에서 아이들의 시신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었고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홈즈의 별장 그 굴뚝에서 벤자민의 뼈조각과 치아를 찾아내는 거가 밝혀집니다. 홈즈는 후에 아이들은 트렁크에 가두고 가스로 살해를 했고 벤자민은 약물로 살해했다라는 증언을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약물로 살해했고 네. 가스로 살해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 살인 호텔에 뭔가 약간의 모티브가 된 거죠. 가스라는 단어가 네, 그 단어도 그렇고. 그러면 홈즈는 가스로 호텔에 그렇죠. 뿜었구나. 그리고 네. 지하실에 무엇인가 이렇게 뼈를 놓고 뭐 네. 이랬다. 그러니까 이 호텔도 지하실에 뭘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부풀려진 거고 호텔에 투숙한 사람들을 죽여서 팔아먹고 네. 시체 팔아먹고 죽이고 뭐 이랬다. 이렇게 된. 뼈 시체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아우라와 그렇죠.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붙어서 홈즈의 악명. 네. 의과대학을 나왔으면서 범죄자인 시체를 팔아먹는 아주 사악한 인간. 네. 그런데 겉으로는 뭐 호텔이든 뭐든 이런 걸 하는 하고 사업가 있고. 같은 느낌. 네. 또 당시 타블로이드지가 엄청났다. 그러니까 그냥 황색지죠. 네. 예. 그러니까 뒤가 없는 검증이고 팩트가 뭐고 뒤가 없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기자들이 홈즈한테 접근해 갖고 야, 저 사건 좀 줘봐. 그러면 그거 써갖고 그럼 과장에 쓰면 쫙 하고 네. 경찰은 모르는 거죠. 음. 그럼 그걸 또 털어먹고 그래 홈즈가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보도 경제 네. 돈 받고 기사 파는. 그러니까 홈즈는 그걸 이용했고 서로 이용했던 이런 상황이죠. 네, 이 예전 자료들을 살피면서 사건을 취재한 논픽션 작가에 의하면 홈즈가 구매한 이 건물은 실제 호텔 건물은 아니었고 1층은 상가, 2층은 장기 임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다고 하고요. 근린 생활시설 같은 거죠.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보험 사기에 이제 약국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2층 건물을 산 홈즈가 3층으로 중축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3층이 호텔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홈즈가 훔쳐온 가구를 보관하는 공간이었고 호텔로 외부에 공개한 공간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층으로 중축한 것은 후에
건물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들의 또 기록이. 불질러서 이거 뭐 보험 타먹으려고 했겠네. 네. 네. 홈즈는 이제 동업자 가족을 살해한 것 외에 그 건물에서 함께 일하거나 임대인으로 들어와 있던 사람 중에 5명의 실종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또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명까지 포함해서 뭐 이제 넉넉히 잡았을 때 한 9명까지는 근데 한 게 아닌가. 홈즈가 네. 의세 행세를 했고 네. 그러다가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해갖고 또 죽였을 수도 있고 이게 사고와 이게 섞여 있고 시체가 있으니까 그걸 또 팔아먹고 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악명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이 사람의 전적을 보면은 다른 범죄들은 숱하게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 사고사나 살인 애매한 것도 좀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아주 쾌락형의 네. 살인만 요구하는 이런 형은 아니고 돈 노리는 돈을 사람. 노려서 사람 시체를 노린 거죠. 네. 시체와 보험금을 노려서 하는 범죄자라서 전통적인 연쇄살인범하고는 다른. 이게 지금 여전히 H.H. 홈즈가 검증되지 않은 옛날 기사를 가지고 뭐 유튜브 클립이나 이런 걸로 막 최악의 뭐 살인 쾌락 살인을 위해서 살인 호텔을 만든 아, 살인마 이렇게 아니, 영상을 그건 전혀 있어요. 아니에요. 네. 뭐 분석에 의하면은 쾌락 살인도 아니고 네. 뭐 살인 호텔은 당연히 아니고. 당시에 불비한 의대 시스템, 네. 시체 처리 시스템, 수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벌이했던 사악한 인간. 네. 근데 그게 그 이름이 하필 홈즈라서 셜록 홈즈랑 헷갈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겹쳐갖고 최악의 홈즈가 난 거예요. 어쨌든 좀 한꺼풀 벗겨내니까 네. 조금 공포도 한꺼풀 사라지는 느낌이 좀 맞습니다. 드네요. 네. 우리가 하는 일이죠.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미스터리하고 귀기기 괴기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실체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이 코너에 대해서 반응이 좋고 뜨거우면은 좀 꾸준히 좀 해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